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심화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4 ADAS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파트가 약간 거시경제학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ISLM까지 다루고 총수요, 총공급, 거시경제 기본적인 모형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앞에 ISLM은 기본 강의에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IS 곡선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출되는가 뭐 그런 것들 245페이지나 이런 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로 도출하는 것도 있고 더 나가서 직관적인 식으로 도출하는 것도 있죠. 자, IS 곡선에 대해서 우리 247페이지 케인즈 단순 모형의 IS 곡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IS 곡선의 형태를 보는데 자, 케인즈의 극단적인 케인즈죠. 대공황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 모형에서는 독립투자만 존재한대요. 그래서 원래 IS 모형이라는 것은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IS식 도출할 때 Y는 C, I 원래 여기 이자율이 들어가 있죠. G 이렇게 되는데 뭐 이자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자 거기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봅니다. 국민소득 Y가 있고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걸로 할까요? R0에서 R1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국민소득 자체가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얘가 변함이 없어. 그럼 얘도 변함이 없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자율이 여기서 떨어졌는데 국민소득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Y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소득 불변이 돼서요. IS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기울기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IS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유발 투자가 존재할 때랑 소비 함수에 실질 자산이 도입될 때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기본적인 IS식은 C 여기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식에서 자, 유발 투자가 존재합니다. 아니, 유발 투자가 존재하게 되면 1번 이렇게 할까요? 유발 투자가 존재 시. 근데 여기서 유발 투자는 엄밀하게 보면 이자율의 유발 투자입니까? 소득의 유발 투자입니까? 네, 그거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소득의 유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요. Y는 C 그리고 I가 소득과 이자율에 대한 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게 다시 투자를 또 증가시킨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도 바로 그 얘기죠. 과정도. 이자율이 이렇게 있다가 하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 A에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여기 노란이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B까지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IS 곡선 이렇게 되는데 여기 투자가 유발 투자를 고려해서
투자가 또 증가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유발 투자를 고려하게 되면 IS 곡선이 좀 더 완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기 2번, 만약 유발 투자가 존재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또다시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 투자는 총지출, 총수요를 또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IS 곡선 어떻게 된다? 맞아요. 좀 더 완만하게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인데 두 번째로요. 자, 거기 보시면 소비 함수에 실질 자산이 도입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비에 실질 자산이 도입 시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단순히 실질 자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의 그 가치는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하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Y에 C 이렇게 있는데 C가 소득의 함수뿐만 아니라 실질 자산, 실질 부 이렇게 할게요. 에셋이라고 할게요. 자산, 부, 그리고 I, 그 다음에 G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Y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IS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 자산이 증가한다니까. 실질 자산은 어떤 부동산의 자산을 디스카운트 R이 분모에 있잖아. 그러니까 R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부자산이 증가한다니까. 우리가 실질 자산의 부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Y가 추가적으로 또 증가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영 처리된 박스 부분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발 투자가 존재하거나 실질 자산 부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IS 도출하는 요 식을 써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간 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M 곡선 관련해서 볼게요. 지금까지 IS 곡선을 봤고요. 자,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폐 공급이 있고요. 화폐 수요는 이렇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랑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의 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 쪼개서 우리 책에서도 써놓긴 했지만 저는 지금 합쳐서 써놨습니다. 자, 고전학파의 LM 곡선 한번 볼까요? 고전학파의 LM 곡선. 고전학파의 경우 여러분, 고전학파는요, 우리가 화폐에 관련해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케인즈 학파는 요거를 강조했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했고 고전 학파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는 LM 곡선 도출할 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얘도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이자율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고전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낼 때 화폐 공급이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쪽에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이거 하더라도요.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볼게요. 고전학파의 현금 잔고 수량설에 의하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빵이고 얘가 아예 없다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럼 이자율이 변화도 이자율은 화폐 수요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해.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ln 곡선을 도출하려고 그래요. r이고 y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아니,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변화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ln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케인작파는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의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서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수평에 가깝다. 그 유동성 함정이죠. 근데 고전화파는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럼 케인즈는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케인즈에 해당하는 게 유동성 함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으로 해놨는데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도출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는 이렇게 작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눈꽃만큼 쬐끔 떨어진다 할게. 쬐끔 떨어져도요.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이쪽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요. 이 y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눈꽃만큼만 쬐끔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니까 이자율이 조금 떨어져도 국민소득에 엄청나게 길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ln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된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 책에서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자율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수요 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맞춰서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맞춰서. 이자율이 R0 이런 수준에 있어요. R0 수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폐 공급 수직으로 표현합니다. 화폐 공급 거기 실질적인 의미에서 화폐 공급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화폐 수요 거기 보시면 화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화폐 수요가 Y0, R 이렇게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선 그래프 그릴 때 여기는 화폐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화폐 수요를 여기다 표시하고 이자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ln 곡선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국민소득이 Y0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소득이 증가해. Y1으로 증가해요. 소득이.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우측 이동인데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화폐 수요가 Y1일 때 R 이렇게 돼요. 그때도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자율은 R0로 변함이 없어요. 이해 가세요? 여기가 A점이고 B점이야. R0야. 자, 소득이 증가했어. R0인데 여기 A점이고 자,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B점이고 이자율이 변함없네. 그러다가 소득이 거기 보시면 Y2로 증가합니다.
y2로 이렇게 증가했어. 여기가 y2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L이고 Y2, R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자율이 거기 보시면 R2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가 R2, 여기가 R2 이렇게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C라고 할게요. C. C에 대응되는 점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면 LN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는데 여기 수평인 구간이 있잖아. 그러면 LN 곡선도 거기 있는 것처럼 수평인 구간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LM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므로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게 유동성 함정 구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함정 구간에 해당하고 자, 요 구간에 속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A와 B. 여기가 유동성 함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LN 곡선이 수평이 됩니다. 함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2번. 국민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Y2가 되면 유동성 함정 구간을 벗어나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3번.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그래서 LM이 수평이 되지만 유동성 함정 구간을 벗어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심층 연구에 보시면 통화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 함수일 때 한번 LN 곡선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니 여러분, 통화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냐 받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영향을 받으면 그걸 내생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향을 안 받으면 외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잘 한번 그려서 화폐 공급이 곡선이 달라질 때 LN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볼게요. 자, 화폐 공급 곡선 이렇게 수직이 있고요. 화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걸로 그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R0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에 위치하는 걸로 이렇게 스타팅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화폐 수요를 나타냅니다. R0와 Y0와 R 되어 있고 화폐 공급 곡선이 지금 요거는 수직입니다. 수직. 그래서 얘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어. 이자율에 영향 안 받습니다. 여기는 그냥 화폐라고 쓸게요. 화폐, 실질 화폐, 거래량. 자, 그래서 여기 점 찾았죠. 거기 책에서는 2점 이렇게 있어요. 2점 이렇게. R0와 여기 보시면 R0와 여기 Y0와 같이 연결된 게 여기 R0와 Y0가 지금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2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우측 이동하니까 이렇게 된다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할까요? 자, 밑에 보시면 Y1이고 R1이고 자, 그래서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Y1이고 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그냥 F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F점. 그럼 Y1일 때 R1 연결하면 Y1일 때 R1 연결하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바로 F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LN 곡선은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거기 3번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기하는데 4번 통화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 함수일 때 이게 내생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현금 보유를 줄입니다. 현금 보유 비율을 줄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내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요. 근데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율을 줄이게 되고 아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초과 지급 준비율까지 더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초과 지준율이라고 할게요. 초과 지급 준비율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 두 가지 때문에 승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때 보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통화량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화폐 공급 나타내는 곡선이 수직이 아니라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자율에 대한 플러스 함수 그 관계로 갖고 있어요. 자, 좀 색깔을 잘 안 보이나?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까지만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하면 여기가 G점입니다. 전 소문자로 쓸게요. 자, 그래서 이게 R2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R2 여기까지만 올라가.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Y0에서 Y1으로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R1까지 가는 게 아니라 R2 여기까지 증가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G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LN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LN 곡선은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LM이 거기 내생적일 때 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이 주관식용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요.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내생적이다. 그러면 LN 곡선은 좀 더 완만해지고요. 거기 책에 가볼게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LN 곡선이 좀 더 완만한 형태가 되면은 자, 밑에 그림 바로 밑에 LN 공급이 완만해질수록 우리 가파른 걸 이동시켰을 때 효과가 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LN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되고 그러면 금융정책이 어떻게 된다? 통화정책이 가파른 걸 이동시킬 때 효과가 크니까 금융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N 곡선 관련해서 내용 조정되는 과정 잘 좀 체크해 봤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IS LN 곡선 2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했을 때 ISLM에 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보긴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 이걸 파이 2라고 쓸게요. 네. 자, 얘가 변화했을 때 변화시 ISLM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보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우선 개요를 보시면 자, 소비와 투자는 실질이자율과 실질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이런 것들은 명목이자율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IS 곡선은요. 우리가 실질변수, 생산물 시장이니까 실질변수에 해당해요. 얘를 그냥 R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LM 곡선이다 라고 하면요. LN 곡선은 우리가 여기 화폐 공급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소득과 여기서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이기 때문에 얘는 명목이자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 곡선식은요. 여기 소문자로 쓰면 보통 이제 이걸 실질 이자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으면 요거 피셔 가설 이해되십니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케인즈가 있었던 대공황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면 명목과 실질을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R 이렇게 실질 이자율과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IS 곡선을 그릴 때는 세로축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질 이자율로 해서 IS 곡선을 그려야 되고요. LN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명목 이자율로 표현해가지고 LN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명목 이자율이냐 실질 이자율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 여기 있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면 사실은 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고정된 단기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명목과 실질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4번 물가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명목과 실질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아니 하나의 평면을 그리는데 저기 수직축에다가 R을 써야 됩니까? I를 써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이 세로축을 명목이자율로 나타낸 다음에 명목으로 해놨으면 LM은 바꿀 필요가 없고 IS를 조정하면 되고 세로축에다 실질이자를 놓게 되면 여기 IS는 그냥 두고 LM, IS는 원래 맞았으니까 LM을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세로축에다가 명목이자율로 나타내고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한번 볼게요. 자, 세로축에다가 명목이자율을 놔요. I로나 Y 이렇게 있어. 그러면 LM 곡선은 원래 일당초 뭐라고? I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바꿀 필요 없어. 일당초 그냥 그리면 돼. 근데 이제 IS 곡선이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A점에서 E점에 해당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일 때 IS 곡선을 놨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일 때. 아니 이렇게 되면 어차피 명목과 실질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놓고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2점에 해당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국민소득은 Y0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명목이자율이 7%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7% 이렇게 돼 있고 국민소득 이렇게 있고 2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아니 여기 피셔 가설 요거 잘 보세요. 여기 피셔 효과 나타내는 요기식을 잘 보시면 요걸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면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로 올라가게 되는데 명목이자율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건데 얘가 올라갔다 쳐볼게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자율이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상정을 했을 땐 거기 책으로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 다시 균형이 되려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해서 실질 이자율과 최초의 똑같은 7%가 되도록 만들려면 명목이자율이 10%만큼 올라가야지 거기서 3 빼면 실질 이자율이 그대로 7%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아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에 보면 I와 요거 I 명목이자율과 Y가 있잖아.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반영이 없으니까 고정됐지. 그럼 얘가 3% 올라갔어요. 얘도 어떻게 돼? 3%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Y0가 있을 때 3%만큼 이렇게 올라간 걸로 돼야 되기 때문에
IS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만큼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5번 세로축을 명목이자율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과 수평축에 있는 변수는 고정되어 있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이만큼 같이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10%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올라가는 걸로 조정해 줘야 되네. 그럼 IS 곡선이 상방이동한다. 상방이동이지. 상방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만큼 올라갔는데 LM하고 같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올라갔는데 얘가 바로 이렇게 딱 반영되지 못해요. 이만큼 가니까 실질 이자율이 하락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거기 보시면 여기 F점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G점 요렇게,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그게 완전히 반영이 되지 못하는 거네요. 우선 조정해 주는 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IS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세로축을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로 표현한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R로 표현해서 실질 이자율로 표현했습니다. 실질 이자율로 표현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IS가 원래 실질 이자율로 잘 원래 애시당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LM 곡선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LM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제로다라고 하면은 0%가 되면 그냥 명목과 실질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로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피셔 가설식 다시 한번 보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우리 여기는 실질 이자율로 나와 있으니까 요 명목 이자율은 없잖아. 얘 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명목으로 표현되면 LM이 제대로 그렸으니까 고정돼 있고, 실질 이자율로 하면 IS가 가만히 있고 LM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M이 얘가 내려가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LM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G점으로 책에는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M이 하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명목 이자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명목으로 애시당초 표시되어 있는 LM은 원래 명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IS를 조정하면 되고, 실질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실질과 관련한 IS는 애시당초 실질로 태어났으니까 변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LM을 조정하면 되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결론 보시면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거기 뭐 I에서 빼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이 경우 증가하고 여기도 국민소득이 약간 좀 증가하고 LM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거기 나타내서 빼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숫자 하는 거랑 그리고 요 식에서 지금 말씀드린 피셔 가설만 이렇게 잘 적용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ISLM 관련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보통 시험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했을 때 라고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팍 올라갔는데 이게 명목에 즉각 반영이 안 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잖아. 그걸 먼토 효과라 하죠. 먼델토빈 효과. 그리고 장기에는 명목에 다 반영되고요. 그래서 그 먼토 효과를 좀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렇게 조정해서 국민소득 증가하고 완전히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그래도 있는 거니까 좀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갖고요. 다음 시간에 좀 끌었다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